대체 어떻게 내 아들을 꼬드긴 거야? 그 좋다는 집안 여자들 다 마다했는데 고작 여주 총구석 도자기 공방이라고? 상견례를 하루 앞둔 날 예비 며느리의 작업실에 들이닥친 시어머니는 경멸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문을 열고 들어서는 한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두 사람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가마속 불보다 더 뜨거운 한 여자의 30년 묵은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시작합니다. 블루티어스 본사 최고층 사무실의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오후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블루티어스는 5성급 호텔에만 독점적으로 납품되는 최고급 식기 브랜드로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담아내기로 정평이 나 있었죠. 그리고 그 눈부신 명성의 중심에는 바로 창업주의자 대표인 윤혜경이 있었습니다. 최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책상에 앉아있던 윤혜경은 비서가 올린 보고서를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도준군이 결혼을 원하시는 분의 집안 배경입니다. 윤혜경은 가느다란 금태 안경을 코끝에 걸치며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고작 여주 총구석에 있는 도자기 공방이라고?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보고서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모친 장현옥이라는 글자가 유독 그녀의 눈을 찔렀습니다. 장현옥? 윤혜경의 목소리가 순간 실뱀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분노에 찬 얼굴로 고개를 강하게 저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 장현옥일 리가 없어. 동명이인이겠지. 그 여자는 진작에 망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이 바닥을 떴을 텐데. 그녀는 다시 보고서를 집어들고는 혀를 차며 내용을 꼼꼼히 훑었습니다. 허름하기 짝이 없는 공방의 정경사진과 보잘것없는 수입 내역, 구차한 시골 생활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자 그녀의 분노는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천박하고 근본도 없는 집안하고 우리 도준이를 엮겠다고? 내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 한 절대 안 될 말이지. 윤혜경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내일이 벌써 상견례 날짜인데. 비서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하자 윤혜경은 싸늘한 눈으로 비서를 쏘아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견례? 웃기지 마. 내일 상견례에 갈 일은 없을 거야. 당장 그 공방으로 갈 거야. 차 대기시켜. 그녀는 의자에 걸쳐두었던 명품 핸드백을 낚아채듯 집어들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여주의 한적한 곳에 자리 잡은 작은 도자기 공방에서는 지연이 열심히 물레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흙덩이에 집중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설렘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흙 만질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 지연은 고운 흙을 섬세하게 만지며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 아래 투박했던 흙덩이가 어느새 고운 곡선을 지닌 작은 찻잔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뭘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고 있어? 공방 안쪽에서 딸을 부르는 어머니 장현옥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내일이 상견례잖아요. 도준 씨 어머니께 드릴 선물 만들고 있어요. 예쁘게 만들어서 점수 좀 따야지. 지연이 얼굴 가득 밝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장현옥은 딸의 행복에 겨운 뒷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알았다, 알았어. 엄마가 가마에 뗄 장작 좀 더 챙겨올 테니까 천천히 예쁘게 만들어. 장현옥이 공방 뒤편의 장작 더미를 가지러 나가자 지연은 다시 혼자 남아
더욱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방 앞마당의 흙길 위로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윤혜경은 먼지라도 묻을까 조심하며 공방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이 가득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이지 볼품없고 누추하기 짝이 없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공방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섰습니다. 공방 안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채 물레 앞에 앉아 있는 지연을 발견하자 윤혜경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이지연 씨 계신가요? 날카로운 그녀의 목소리가 공방의 따스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지연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의 등장에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지연인데. 누구세요? 저 도준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윤혜경이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지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흙 묻은 손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마중이라도 나갔을 텐데. 지연이 당황하면서도 반갑게 웃으며 말했지만 윤혜경은 그녀의 인사를 칼같이 잘라냈습니다. 됐어요. 오늘 지연 씨한테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니까. 윤혜경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시선으로 지연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혐오가 담겨 있었죠.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했거든요. 근데 내 아들 눈에 뭐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네요.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윤혜경은 한 발짝 더 다가서며 경멸 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귀한 도준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총구석 집안애를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네요. 지연은 난생 처음 겪는 모욕적인 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애써 만들고 있던 찻잔을 든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죠. 대체 무슨 수로 내 아들을 꼬드긴 거예요? 그 좋다는 집안 아가씨들 다 마다해서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궁금했는데 돈이 필요했어요? 도대체 그 순진한 애를 뭘로 꼬드겼냐고. 윤혜경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지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연은 너무 큰 충격에 입이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장작을 한아름 품에 안고 공방으로 들어서던 장현옥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금쪽 같은 딸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있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장현옥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얼굴은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잊지 못하고 매일 밤 악몽 속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바로 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윤혜경? 장현옥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품에 안고 있던 장작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요란한 소리에 고개를 돌린 윤혜경 역시 장현옥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수백만 원짜리 명품 백을 바닥에 떨어뜨릴 정도로 경악했습니다. 장현옥? 네가 왜 여기 있어? 두 사람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공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숨막히는 정적이 세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장현옥, 네가 우리 도준이 예비 장모였던 거야? 방금 전까지 지연을 향해 쏘아붙이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공포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도준군 엄마였어? 장현옥의 목소리도 메마른 낙엽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거친 손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지연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이 살벌한 기운을 감지하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언제나 온화하고 강인했던 어머니의 표정이 이토록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은 난생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왜 그래요? 도준 씨 어머니 아는 분이에요? 지연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두 사람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서로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자신이 철저하게 짓밟고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동업자, 그리고 그 여자의 딸과 자신의 외아들이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는 운명의 장난에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지연과 장현옥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당장 내 아들 인생에서 꺼져. 어디 근본도 없는 것들이 감히 우리 도준이를 넘봐. 바로 그 순간 장현옥의 눈빛이 싸늘하게 돌변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배신은 30년간 가슴에 묻을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딸을 향한 모욕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잿더미 속에 묻어두었던 분노가 활화산처럼 깨어났습니다. 내 딸에게 그 더러운 손가락 치우고 함부로 말하지 마. 장현옥이 얼음처럼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윤혜경을 지나쳐 공방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공방 구석,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오동나무 함 앞에서 장현옥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떨리던 손이 언제 그랬냐는 듯 단호하게 함에 낡은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윤혜경이 본능적인 불안감에 휩싸여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함 속에서 장현옥은 빛이 발해 누렇게 변색된 낡은 책 한 권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유약 비법서 원본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똑똑히 기억나겠지? 장현옥이 작업대 위에 쌓인 먼지를 손으로 쓱 닦아내고는 그 위에 비법서를 조심스럽게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종이에서 묵은 먼지 냄새가 공방 안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윤혜경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그 책을 본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네가 30년 전에 내 뒤통수를 치고 훔쳐간 너의 성공의 뿌리, 네 회사의 근본이야. 장현옥이 비법서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블루티어스 브랜드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전설적인 유약, 푸른 밤의 눈물의 제조법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네가 내 기술과 이름을 훔쳐가서 내 모든 걸 빼앗아갔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모든 것의 진짜 뿌리, 이 비법서는 여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 장현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도 단단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원본이 왜 여기에 있어? 그때 내가 가져간 거 아니었어? 윤혜경이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그때 훔쳐간 건 고작 내 연구 노트였을 뿐이야. 진짜는 바로 여기, 처음부터 계속 여기 있었어. 장현옥이 비법서를 천천히 덮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를 어렴풋이 들으며 뭔가 자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가득 스며들었죠. 엄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장현옥은 오직 윤혜경만을 꿰뚫어 볼 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혜경은 낡은 비법서를 보며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에 걸쳐 이룩한 모든 성공이 한낱 거짓과 도둑질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혜경이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뛰쳐나가고 고급 승용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진 뒤에야 공방 안에는 다시 깊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며 힘없이 주저앉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도준 씨 어머니가 왜 엄마를 보고 그렇게 놀라고 엄마는 왜 저런 걸 보여주신 거예요? 제발 저한테도 말해주세요. 네. 딸의 떨리는 목소리와 애원하는 눈빛에 장현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지연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딸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장현옥이 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역시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딸을 다독이던 장현옥은 마침내 결심한 듯 지연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에게 숨겨왔던 이야기가 있어. 장현옥의 그 한마디와 함께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낡은 공방의 풍경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잔인했던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서울 외곽에 자리한 작고 소박한 옹기 공방. 이름처럼이나 따스한 온기가 가득했던 그곳에서는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젊은 세 사람이 웃음꽃을 피우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연호가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흙에 이런 빛깔을 입힐 수가 있어? 흙물이 잔뜩 튄 앞치마를 두른 젊은 윤혜경이 각 가마에서 꺼낸 찻잔을 들어 보이며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어린아이처럼 호기심과 경외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비법이야. 아무한테도 알려주면 안 되는 건데 넌 내 친구니까 특별히 보여주는 거야. 장현옥이 밝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희고 가느다란 손끝에서는 마치 마법처럼 아름다운 그릇들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넌 정말 하늘이 내린 재주를 가졌어. 윤혜경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장현옥의 손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동경과 함께 자신에게는 없는 그 재능에 대한 뜨거운 질투가 동시에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 혜경 씨 덕분이지. 혜경 씨가 우리 연옥이 재능을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아주지 않았으면 이 귀한 기술이 창고에서 썩고 있었을 거야. 옆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가마에 장작을 넣던 장현옥의 남편 이정현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한없이 따뜻하고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고마워요, 정현 씨. 저도 연옥이 어깨 너머로 많이 배우는걸요. 윤혜경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녀는 자신을 향한 이정현의 고마움이 오히려 가슴을 찔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세 사람의 열정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장현옥은 가문의 목숨과도 같은 비법서 원본은 집안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하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기 쉽게 정리한 연구 노트를 만들어 윤혜경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했습니다. 이 유약 제조법 정말 볼수록 신비롭다. 꼭 살아있는 것 같아. 윤혜경이 연구 노트를 뚫어져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노트 위에 적힌 제조법 글씨들을 홀린 듯이 따라갔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서 완성하신 기술이야. 이제 이걸로 우리가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거야. 장현옥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첫 작품이 완성되면 우리 세 사람 이름으로 멋지게 전시회를 열자. 내가 아는 기자들한테 쫙 뿌릴게. 윤혜경이 흥분한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옹기 공방의 장현옥, 이정현, 그리고 윤혜경.
우리 세 사람의 이름으로 말이야. 이정현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가마 앞에서 세 사람은 불꽃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만든 그릇이 아주 유명해져서 박물관에 전시되는 날이 꼭 올 거야. 장현옥이 꿈꾸는 소녀처럼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오고 말고 그때까지 우리 셋 절대 헤어지지 말고 함께하는 거다. 윤혜경이 장현옥과 이정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장현옥만의 재능에 대한 검은 질투심이 독버섯처럼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평생을 함께할 최고의 동료이자 친구야. 장현옥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친구 윤혜경의 그늘 한 점 없는 미소를 보며 그녀를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공방의 가마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가마 앞에서 뜨거운 우정과 희망을 나누었던 그 밤으로부터 며칠이 지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옹기 공방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고 창틈으로 스며든 차가운 달빛만이 작업대 위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때 공방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윤혜경이 그림자처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낮 동안 함께 웃고 떠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남의 집에 들어온 도둑처럼 주위를 살피는 눈에는 탐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장현옥과 이정현은 내일 있을 척가마 작업을 준비하느라 지쳐 집으로 돌아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윤혜경은 발소리를 죽인 채 조용히 작업대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세 사람의 땀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유약 연구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것만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윤혜경이 마른 침을 삼키며 노트를 집어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그 노트가 바로 장현옥 가문의 모든 비밀이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원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선반 위에 고이 놓여 있던 첫 전시회에 내보내기로 약속했던 완벽한 시제품들까지 모조리 가방에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탐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연호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성공하고 싶어. 윤혜경이 모기만 한 목소리로 변명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황급히 공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우정과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현옥과 이정현은 밝은 얼굴로 은행을 찾았습니다. 전시회 대관료를 치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두 사람을 맞이한 것은 은행 직원의 충격적인 한마디였습니다. 네, 회사 계좌가 전부 비어 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정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어젯밤 날짜로 모든 자금이 인출되었습니다. 여기 서류에 공동대표이신 윤혜경 씨의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내민 서류에는 틀림없이 윤혜경의 글씨체로 된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닐 거야. 혜경이가 왜 우리한테 말도 없이. 장현옥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곧장 공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공방 문을 열자마자 두 사람은 더 큰 절망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밤새 함께 연구했던 노트와 애지중지 만들었던 시제품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호가 일단 진정하고 혜경이한테 빨리 전화해봐. 무슨 오해가 있었을 거야. 이정현이 아내의 어깨를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흔적을 지우고 완벽하게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공방 문 앞에는 붉은 글씨로 쓰인 빛 독촉장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공방 설립과 운영 자금을 모두 세 사람의 공동 명의로 빌렸기 때문이었죠.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장현옥이 공방 앞에 쌓인 독촉장들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 전부를 준다 해도 바꾸지 않겠다던 친구에게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겼다는 절망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돼. 일어나, 응? 이정현이 아내를 부축하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 역시 절망으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미친 사람처럼 윤혜경을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이정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어. 여보, 서류상 모든 절차가 합법이라 어쩔 수가 없대. 우리가 너무 사람을 믿었어. 바로 그날 저녁 기적처럼 윤혜경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현옥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혜경아, 너 맞지? 혜경아. 장현옥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호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윤혜경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말해봐. 우린 친구였잖아. 가족이었잖아. 장현옥이 수화기를 붙잡고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게 됐어. 윤혜경이 잠시 침묵한 후 아무런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성공하고 싶었어. 너는 나 없어도 그 대단한 재능이 있으니까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 아니야. 혜경아, 제발 그 노트 안에 담긴 건 제발 건드리지 마. 우리 할머니 거잖아, 제발. 이 기회가 아니면 난 평생 내 그림자로 살아야 해. 너도 내 처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냥 이렇게 끝내자. 윤혜경이 냉정하게 자신의 말만 내뱉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뚜뚜. 끊어진 전화 신호음은 장현옥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장현옥은 차가워진 수화기를 붙잡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의 비수가 그녀의 세상을 남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연호가, 울지 마. 우리가 다시. 이정현이 무너지는 아내를 끌어안고 위로하려던 순간 장현옥이 갑자기 배를 감싸주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아, 아기, 우리 아기만은 안 돼. 장현옥은 뱃속의 소중한 생명을 떠올리며 끊어질 듯한 정신을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아직 채색되지 않은 새하얀 다랑아리 초벌구이만이 덩그러니 남아 주인의 무너진 꿈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현옥과 이정현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한때 세 사람의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옹기 공방의 문 앞에는 붉은 글씨의 빛 독촉장들이 매일같이 나붙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차가운 부도 통지서까지 날아왔습니다. 연호가, 우리 이제 정말 어떡하지? 방법이 없어. 이정현이 넋나간 사람처럼 독촉장들을 손에 들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불과 몇 주 사이에 그의 훤칠했던 얼굴은 눈에 띄게 야위고 핏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장현옥이 남산만하게 부른 배를 쓰다듬으며 애써 미소를 지어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 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운 날들이었습니다. 매일같이 험상궂은 얼굴의 빚쟁이들이 공방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때마다 이정현은 아내를 방 안에 들여보내고 혼자 그들 앞에 머리를 숙이며 시간을 달라고 애원해야만 했습니다.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 아내가 곧 아이를 낳아야 해서. 이정현이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버리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임신한 게 유세야? 배떼지가 불렀다고 돈이 저절로 나오냐고. 당장 돈부터 갚고 얘기해. 빚쟁이 중 한 명이 이정현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날들이 계속되면서 단단했던 이정현은 모래성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당신과 우리 아기를 지켜주지 못했어. 어느 날 밤 이정현이 어두운 방구석에 쭈그려 앉아 혼자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습니다. 여보, 그런 말하지 마. 당신 탓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견뎌내면 돼. 다 괜찮아질 거야. 장현옥이 남편의 앙상한 손을 붙잡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난히 비가 많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연호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정현이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죠.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장현옥이 깜짝 놀라 쓰러지려는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져, 여보. 이정현이 헐떡이며 간신히 말을 내뱉고는 그대로 장현옥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여보. 장현옥이 남편의 뺨을 때리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정현은 이미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은 뒤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장마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사가 고개를 숙이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현옥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남편의 손을 붙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여보, 눈 좀 떠봐. 우리 아기가 곧 태어날 텐데 아빠 얼굴은 봐야지, 여보. 장현옥의 울음 섞인 절규가 텅 빈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윤혜경,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남편을 죽였어. 며칠 후 장현옥은 만삭의 몸으로 홀로 남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텅 빈 장례식장에는 찾아오는 조문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한 구석 의자에 멍하니 앉아있던 장현옥은 누군가 두고 간 잡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잡지 표지에 박힌 한 얼굴에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신진도예가 윤혜경, 푸른밤의 눈물로 한국 도예계에 화려하게 데뷔. 잡지 표지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윤혜경이 성공의 기쁨에 취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푸른밤의 눈물. 장현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밤을 새워가며 개발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만의 유약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숨값으로 이룬 성공을 보며 환하게 웃는 친구의 얼굴을 보자 장현옥의 가슴 속에서 복수심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윤혜경, 내가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장현옥이 잡지를 구겨 찢어버릴 듯이 움켜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바로 그때 뱃속의 아기가 마치 엄마의 분노를 알아차린 듯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꿀렁이는 태동을 느낀 장현옥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뜨거운 복수심 위로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복수 같은 건 나중이야.
이 아이를, 내 아이를 지키는 게 먼저야. 장현옥은 남편의 영정 앞으로 다가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굳게 맹세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봐줘. 우리 지연이,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 세상 누구보다 건강하고 바르게 잘 키울게.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내가 내 손으로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어. 그것은 그녀가 앞으로 다가올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지독하고도 외로운 약속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마친 후 장현옥은 미련 없이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경기도 여주의 한적한 마을로 내려와 작은 흙집을 얻었습니다. 몇 달 후 길고 긴 산골 끝에 장현옥은 남편을 꼭 닮은 예쁜 딸 지연을 낳았습니다. 아가, 너 이름은 지연이야. 한자로는 못지, 연꽃연이야.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 자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이지. 엄마가 너를 꼭 그렇게 키워줄게. 장현옥은 갓 태어나 꼬물거리는 작은 생명체를 품에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새로 얻은 집 뒤편에는 다행히 주인이 쓰지 않는 낡은 장작 가마가 있었습니다. 장현옥은 출산으로 쇠약해진 몸을 추스르자마자 그 차갑게 식어있던 가마에 다시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조급해하지 말고 처음부터.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장현옥이 중얼거렸습니다. 성공과 명예를 줬던 화려했던 과거를 모두 제로 날려버리고 오직 흙과 불과 마음으로만 이야기하는 진정한 도예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조금씩 자라면서 장현옥은 딸이 아빠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항상 같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린 지연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따뜻하고 착한 분이었어. 몸이 아파서 하늘나라에 일찍 가셨지만 우리 지연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지. 장현옥이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가슴을 찢는 진실은 차마 딸에게 이야기할 수 없어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그날의 맹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지연이 잠들고 나면 그녀는 낡은 오동나무함을 열어 유약 비법서, 원본과 남편의 사진, 그리고 윤혜경의 배신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꺼내보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낡은 텔레비전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도자기 브랜드 블루티어스의 대표가 된 윤혜경의 인터뷰였습니다. 성공한 여성 기업인이자 존경받는 도예가 윤혜경 대표님의 특별한 성공 비결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나운서의 상창과 함께 화면 가득 윤혜경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글쎄요, 비결이라고 할 것까지야 있나요? 저는 그저 단 한 번도 부끄럽지 않게 정직한 마음으로 흙을 대해왔을 뿐입니다. 텔레비전 속 윤혜경이 온화하고 고상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과거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장현옥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마음? 장현옥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웃기지 마.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야. 이 가마 속 불보다 더 뜨거운 불길 속에서
내 모든 거짓이 제가 되어 사라질 날이 올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세월이 흘러 지연은 엄마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한 아가씨로 자랐습니다. 엄마, 저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제 손으로 따뜻한 집을 짓고 싶어요. 어느덧 대학생이 된 지연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딸이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해야지. 엄마가 응원할게. 장현옥은 딸이 자신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지옥 같은 운명이 딸에게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그저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몇 년 후 번듯한 건축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지연이 어느 날 저녁 얼굴을 붉히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어머나, 어떤 사람인데 우리 딸 얼굴이 이렇게 예뻐졌을까? 장현옥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희 회사 대표님이세요. 아주 착하고 똑똑하고 정말 멋진 분이에요. 지연이 수줍어하면서도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장현옥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몇 달 후 지연이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그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좋은 사람이니? 그럼 정식으로 인사를 나눠야겠네. 장현옥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기쁘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견례 날짜를 잡았으면 해요. 이름은 박도준이에요. 지연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름이 참 좋구나. 엄마도 한번 만나보고 싶네. 그렇죠? 도준 씨 어머님도 아주 교양 있고 멋진 분이시래요. 상견례 때 드릴 선물, 제가 아주 예쁘게 만들고 있을게요. 지연이 아무것도 모른 채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장현옥은 불안했던 마음을 완전히 떨쳐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야 한다.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하니. 장현옥이 활짝 웃으며 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자신의 딸이 원수의 며느리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그녀는 다가올 비극적인 상견례를 축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어느덧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기나긴 이야기가 끝난 후 여주의 작은 공방 안에는 두 모녀의 흐느낌만이 가득했습니다. 장현옥이 3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피 맺힌 진실은 딸 지연의 행복한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도준 씨의 어머니가 단 한 번도 뵌 적 없는 우리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원수였다니 꿈에도 몰랐어요. 엄마. 지연이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무너져 내리는 어머니를 더욱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평생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해 지연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잔인한 운명이 저희한테 찾아올 수 있어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 딸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를 이런 끔찍한 일에 끌어들여서. 장현옥이 딸의 등을 쓸어주며 죄책감에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평생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장현옥이 딸의 손을 붙잡고는 고뇌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오늘 들은 이야기는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그리고 도준이랑 행복하게 살아. 응?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걸고 지켜온 복수를 포기하려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 감당할게. 이 모든 원한 엄마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 너는 내 행복만 생각해야 해.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하지만 지연은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내고는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절망에 빠져 떨고 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아빠의 그 억울한 죽음을 어떻게 모른 척하고 제 행복만 찾으라는 말씀이세요? 지연이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을 가슴에 피멍이 들도록 품고 사신 그 안을 어떻게 그냥 덮고 넘어가요? 이건 이제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문제이기도 하다고요. 장현옥은 딸의 강한 모습에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너까지 왜 이런 고생을 자처하려는 거야? 엄마, 저도 아빠의 딸이잖아요. 지연이 어머니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꽁꽁 숨겨두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건 이제는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때라는 뜻이에요. 제가 엄마 곁에서 함께 싸울게요.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어머니의 30년 묵은 결의를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던 딸이 다시 다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엄마 더 이상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해요. 지연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현옥은 자신보다 더 강인한 딸의 모습에 꺼져가던 복수의 불씨 위로 새로운 용기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장현옥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어. 우리 모두의 싸움이 되었구나. 하지만 굳은 결심 뒤로 지연의 얼굴에 다시 고통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엄마 도준 씨한테는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우린 어떻게 되는 거죠? 장현옥은 딸의 고뇌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장현옥이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가 앞장서서 다 해결할게. 너는 엄마만 믿고 따라오면 돼. 그녀는 딸을 안심시키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기억하렴. 도준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어쩌면 그 아이도 윤혜경의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야.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상대는 오직 윤혜경, 그 여자 하나뿐이다. 두 모녀는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잔인한 운명 앞에서 서로를 굳게 의지했습니다. 고통의 눈물은 이제 결의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래, 내 딸. 장현옥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30년간 잿더미 속에 숨겨왔던 뜨거운 불꽃이 마침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모녀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있는 동안 공방을 뛰쳐나온 윤혜경은 회사로 돌아와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악몽이 망령이 되어 돌아온 장현옥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집무실로 들어서자마자 인터폰을 거의 부서져라 눌렀습니다. 김 비서, 당장 법무팀 전원, 내 사무실로 모이라고 해. 지금 당장. 책상을 쾅 내리치며 내지르는 윤혜경의 날카로운 고함에 수화기 너머의 비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대표님. 혹시 무슨 일이신지. 쓸데없는 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윤혜경이 핏발선 눈으로 소리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창백해진 얼굴로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하게 사무실을 서성였습니다. 1시간 후 블루티어스의 최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팀이 윤혜경의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윤혜경이 던져놓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놓여 있었죠.
30년 전에 있었던 사업상 기술 분쟁이야. 이걸 지금 문제 삼으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지? 윤혜경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형사상의 배임이나 사기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습니다. 법적으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팀을 이끄는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윤혜경을 다시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다릅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금 그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결정적인 증거까지 있다면,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데, 언론에 공개라도 되는 날엔 30년간 쌓아 올리신 대표님의 명성과 회사의 신뢰도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가 폭락은 물론 소비자 불매 운동까지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날 저녁 윤혜경은 아들 도준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도준아, 그 여자 말이다.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윤혜경이 아들의 얼굴도 보지 않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곧 상견례 날인데 무슨 소리세요? 도준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집안, 내가 알아보니 아주 근본도 없고 문제가 많은 집안이더구나. 더는 묻지 말고 이쯤에서 깨끗하게 정리해. 윤혜경이 구체적인 이유는 되지 않은 채 아들의 결혼을 무자르듯 반대했습니다. 문제가 많다니요? 지연 씨 집이 뭐가 어떻다는 말씀이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저도 납득을 하죠. 어른들 일에 네가 뭘 안다고 따져 물어. 그냥 엄마 말 들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윤혜경이 막무가내로 아들을 윽박질렀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도준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어머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렇게 반대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도준이 답답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연 씨 없이는 안 됩니다. 저는 절대 지연 씨를 포기할 수 없어요. 도준이 결연한 표정으로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는 서재를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윤혜경은 아들의 반항에 잠시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이내 급히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혹시 김덕배라는 이름 기억하나? 윤혜경이 전화기를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덕배라면 30년 전 옹기 공방에서 일했던 가마 기술자 말씀이십니까? 맞아. 옹기 공방의 그 늙은 가마 기술자. 내가 장현옥의 기술을 훔쳐나온 뒤에 그걸 완벽하게 구현해낼 사람이 그 영감밖에 없었지. 그래서 실컷 부려먹고 입막음용으로 돈을 두둑이 쥐어줘서 다시는 이 땅에 발도 못 붙이게 필리핀으로 쫓아냈던 거야. 윤혜경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 영감탱이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산증인이라고. 당장 그 인간부터 찾아내. 같은 시각 여주의 공방에서는 지연이 다락방에서 아버지의 낡은 유품 상자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빠가 뭔가 단서를 남겨두셨을 거야. 상자 깊숙한 곳에서 지연은 손때 묻은 낡은 작업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아버지의 다정한 필체로 여러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마지막 페이지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에 멎었습니다. 김덕배 아저씨, 충주왕성면. 지연이 희미한 글씨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실까? 지연은 이것이 유일한 단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몰래 조용히 충주로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연은 쪽지 한 장만 남겨둔 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같은 시각 윤혜경의 정보팀은 김덕배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찾았습니다. 김덕배 3년 전 필리핀에서 귀국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는데? 마지막 거주지 충주 앙성면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바로 팀을 보내겠습니다. 멍청하게 뭘 꾸물거려. 당장 충주로 내려가서 그 영감이부터 막아. 빨리. 윤혜경이 책상을 치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까맣게 모르는 도주는 자신의 방에서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나야.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결혼을 반대하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도준이 괴로운 목소리로 꺼져 있는 전화기에 대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완고한 어머니와 연락이 두절된 연인 사이에서 깊은 고통과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윤혜경과 지연이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충주로 향했을 때 승리의 깃발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동원한 윤혜경의 사람들이 먼저 충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숨어 살던 김덕배의 허름한 집을 찾아냈습니다. 정적이 흐르던 시골집 마당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서고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쾅, 쾅, 쾅. 무례한 노크 소리에 허리가 굽은 70대 중반의 김덕배가 기침을 하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뉘신지요? 김덕배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낯선 사내들을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배 선생님. 저희는 블루티어스의 윤혜경 대표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앞장서 있던 남자가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윤혜경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김덕배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지난 30년간 그의 삶을 죄책감이라는 지옥에 가둬버린 주범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대체 왜 찾는단 말이오? 김덕배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 과거의 오해를 풀고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이것도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남자가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공손하게 내밀었습니다. 김덕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열어보고는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그 안에는 눈이 핑 돌 만큼 거액의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대체 뭡니까? 사모님 병원비가 많이 부족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태시라고 대표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신 성의입니다. 남자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덕배는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지만 당장 오늘 내일하는 아내의 병원비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의 초라한 현실이 30년간 지켜온 마지막 양심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요? 김덕배가 처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저 지금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살아주시면 됩니다. 남자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회유이자 동시에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김덕배는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지만 당장 오늘 내일하는 아내의 병원비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의 초라한 현실이 30년간 지켜온 마지막 양심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김덕배가 패배를 인정한 듯 떨리는 손을 내밀어 그 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선생님.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남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동료들과 함께 검은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떠났고 마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홀로 남은 김덕배는 손에 들린 돈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내를 살릴 수 있는 돈이었지만 마치 뜨거운 불덩이라도 쥔 것처럼 손바닥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멍하니 서 있다가 아내가 누워있는 방문을 슬쩍 돌아보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내의 약한 기침소리가 들려왔고 그의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났습니다. 김덕배에게는 지난 30년보다 더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돈 봉투를 마루에 내려놓은 채 마당 끝에 쭈그려 앉아 마른 세수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김덕배가 지친 얼굴로 문을 열자 그 앞에는 며칠 동안 길을 헤맨 듯 지쳐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간신히 주소를 물어 찾아온 지연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여기가 김덕배 아저씨 댁이 맞나요? 지연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뉘시오? 김덕배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저는 이정현 씨의 딸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지연이 가방에서 빛바랜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친구를 본 순간 김덕배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연이, 자니가 정말 정연이 딸이라고? 아저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발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지연이 간절한 눈빛으로 김덕배를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들어와요, 집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간 지연은 아버지의 사진을 김덕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저씨, 저희 아빠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말고 빚을 내서 내 아들 대학 등록금을 빌려줄 만큼 바보같이 착한 사람이었지. 김덕배가 사진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저씨, 저희 아빠의 마지막을 이렇게 억울함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30년 전 그날 일 아저씨가 알고 계신 건가요? 지연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김덕배는 괴로운 듯 신음하며 방 한구석의 낡은 괴짝으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0년간 버리지도 열어보지도 못했던 빛바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의 비밀 생산 일지하고 윤혜경이 나한테 준 재료 발주서 원본이야. 이걸로 푸른 밤의 눈물 기술을 완벽하게 제안해 달라고 했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꺼내며 김덕배가 말했습니다. 이걸 진작에 불태워버렸어야 했는데 자네 아버님 뵐 면목이 없어서 차마 버리지를 못했어. 이게 내 평생의 족쇄였네. 그런데 1시간 전에 윤혜경이 사람을 보내 돈을 쥐어주고 갔어. 내 아내가 아픈 건 어떻게 알았는지 병원비로 쓰라고. 김덕배가 괴짝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연은 분노하기보다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늙은 기술자의 고통에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저씨, 그렇게 괴로워하고 계셨군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진실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지연의 따뜻한 위로에 김덕배는 더 크게 오열했습니다. 한참 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 부디 저희 아빠를 위해서 그리고 아저씨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스스로 떳떳한 길을 선택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지연은 그 말을 남기고 김덕배에게 깊이 고개를 숙인 뒤 그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증거를 빼앗거나 선택을 강요하는 대신 그의 마지막 양심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여주 공방으로 돌아온 지연은 어머니 장현옥에게 충주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김덕배 아저씨를 만났어요. 그분도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사셨더라고요. 윤혜경이 보낸 사람들이 아내분의 병원비를 빌미로 그분을 흔들고 있었어요. 딸의 보고를 듣는 장현옥의 얼굴이 착잡함으로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지연아. 평생을 죄책감에 짓눌려온 사람이야. 우리까지 윤혜경처럼 돈과 협박으로 그 사람을 대해서는 안 돼. 장현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편지를 한 통 써야겠다. 그 사람의 마지막 양심에 기회를 주는 편지를. 장현옥은 밤을 새워 한자 진심을 담아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녀는 김덕배를 원망하는 대신 그의 고통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스스로 짐을 내려놓을 기회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후 장현옥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를 읽는 김덕배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김덕배 선생님,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라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실의 편에 서서 하늘에 있는 제 남편과 선생님의 양심 앞에 떳떳해지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장현옥의 편지는 그의 마지막 남은 양심을 흔드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되었습니다. 결정의 날, 김덕배는 먼지 쌓인 옷장 안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윤혜경이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마련한 긴급 기자회견장이었죠. 윤혜경은 자신의 돈이 양심을 이겼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걱정 마, 김비서. 김덕배 그 영감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야. 그가 내 손을 들어주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날 거야. 김덕배는 기자회견장 입구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란스러운 문 너머를 바라보며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 있던 낡은 서류 뭉치를 고쳐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30년간의 고뇌를 끝내려는 비장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덕배가 비장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장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그의 눈앞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블루티어스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과 눈부신 조명, 그리고 축제와 같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단상 중앙에 선 윤혜경은 그 모든 빛을 한 몸에 받는 여왕처럼 화려하고 기품 있는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혜경이 우아한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0년은 참으로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손으로 시작해 오직 흙을 사랑하는 정직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 하나만으로 오늘의 블루티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자들은 그녀가 만들어낸 성공 신화에 감탄하며 열심히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잠시 말을 고른 윤혜경은 이내 비장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음해 세력들이 저와 블루티어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거짓말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태양과 같아서 손바닥으로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녀는 장현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교묘하게 그녀를 시기심에 눈이 먼 음의 세력으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둘러싼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자 합니다. 윤혜경이 기자들을 향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 모든 진실을 증언해 주실 30년 전의 산증인을 이 자리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덕배 선생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윤혜경의 말이 끝나자 무대 뒤편에서 김덕배가 수많은 인파를 헤치며 떨리는 발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 빛바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덕배가 단상에 오르기 직전 윤혜경이 그에게 다가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보내드린 성의는 잘 받으셨겠지요? 사모님 병원비에 큰 보탬이 될 겁니다. 제가 앞으로도 쭉 책임지고 돌봐드리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뱀의 독처럼 서늘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참, 얼마 전에 보니 손녀분도 참 예쁘고 똑똑하게 컸더군요. 윤혜경이 김덕배의 어깨를 친근하게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똑똑하게 행동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서늘한 협박에 김덕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까딱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김덕배가 마침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그에게로 터졌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잠시 망설이는 듯 마른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윤혜경은 자신의 돈과 협박이 늙고 병든 노인의 양심을 완전히 제압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단상 뒤편에 서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김덕배의 떨리는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돈이 아닌 제 양심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기자회견장이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혜경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30년 전 저는 윤혜경 씨의 부탁을 받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에 동참했습니다. 김덕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윤혜경 씨는 당시 동업자였던 장현옥 씨와 그녀의 남편 이정현 씨를 배신하고 그들이 함께 피땀 흘려 연구한 유약기술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마치 처음부터 자신의 것인 양세상을 속여왔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커졌습니다. 윤혜경이 경악한 얼굴로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잠깐, 저 사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저 영감의 말은 전부 거짓입니다. 하지만 김덕배는 아랑곳하지 않고 품에 있던 낡은 서류 뭉치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30년간 죄책감 속에서 저를 밤낮으로 짓눌러왔던 죄의 증거입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 서류를 향해 주민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윤혜경 씨의 지시가 똑똑히 담긴 비밀 생산 일지와 훔친 기술로 만든 시제품의 재료 발주서 원본이 들어 있습니다. 저 영감탱이가 노망이 났나? 여봐라, 저 미친 영감 당장 끌어내지 않고 못들하는 게야. 윤혜경이 이성을 잃고 경악과 분노에 휩싸여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카메라의 렌즈는 이제 단상 위의 김덕배가 아닌 무너져 내리는 윤혜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낡은 서류들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윤혜경 대표의 화려한 성공은 친구의 피눈물과 한 남자의 목숨을 앗아간 도둑질 위에 세워진 거짓된 신화일 뿐입니다. 김덕배의 마지막 양심 선언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윤 대표님, 이것이 모두 사실입니까? 정말로 동업자의 기술을 훔친 겁니까? 기자들이 일제히 윤혜경에게 달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녀는 아무런 답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장 맨 뒤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도주는 어머니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된 충격에 그 자리에 얼어붙어 절망했습니다. 같은 시각 여주의 작은 공방에서는 장현옥과 지연이 낡은 텔레비전의 생중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덕배의 용기 있는 양심 선언을 들으며 두 모녀는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30년의 한이 풀리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김덕배의 용기 있는 양심 선언이 담긴 기자회견 영상은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드는 최악의 스캔들로 번져나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불길처럼 대중의 분노는 순식간에 윤혜경과 그녀가 쌓아 올린 블루티어스라는 제국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블루티어스의 주식은 곧장 하한가를 기록했고 그 이후로도 끝을 모르고 추락했습니다. 회사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항해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사기꾼 윤혜경은 사죄하라. 남의 눈물로 쌓은 성공을 즉각 반납하라. 시위대가 외치는 분노의 구호와 도둑질로 성공한 회사라고 쓰인 피켓들이 본사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회사 내부는 더욱 비참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텅 빈 대표 집무실 윤혜경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쉴 새 없이 비보를 전했습니다. 대표님, 국립박물관에서 저희 작품을 즉각 철수해달라는 공식 요청이 왔습니다. 계약을 맺었던 5성급 호텔 체인에서도 전시장 운영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비자 불매 운동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도 철수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혜경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혜경 씨, 오늘부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검사가 조사실에 앉아 있는 윤혜경에게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30년 전 기술 탈취권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저희는 그 과정에서 파생된 수백억 원대의 조제 포탈과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장현옥 씨 측이 제출한 증거는 그 새로운 혐의들을 입증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윤혜경은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고통은 돈이나 명예를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준아, 너 지금 어디 가는 거니? 집으로 돌아온 윤혜경은 자신의 방에서 여행 가방을 싸고 있는 아들을 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보시는 대로입니다. 이 집을 나갑니다. 도준이 마지막 옷가지를 가방에 넣으며 어머니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준아, 엄마가 다 잘못했다. 하지만 이건 어머니의 성공이 한 가정을 파멸시키고 다른 사람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도준이 마침내 고개를 들어 싸늘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상속받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아들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도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단호했습니다. 도준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제발. 윤혜경이 아들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도준은 경멸이 담긴 눈으로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난 30년간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당신이 과연 제가 사랑했던 어머니가 맞는지. 도준이 여행 가방을 끌며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곧장 차를 몰아 여주의 작은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공방 앞 흙마당에 도착한 도준은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윽고 그는 굳게 결심한 듯 차에서 내려 공방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지연이 공방에서 나왔습니다. 도준 씨?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본 지연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빨리 일어나요. 여기서 뭐해요? 지연의 외침에 안에서 장현옥이 나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준군, 지금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
장현옥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도준이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땅바닥에 깊게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용서를 빕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준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슬픔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게 남은 모든 것을 걸고 제 평생을 바쳐 책임지겠습니다. 지연 씨와 어머님께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도준의 진심이 담긴 처절한 사죄에 장현옥의 굳어있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도준군, 일어나요. 장현옥이 도준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도준군 잘못이 아니죠.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저 좋은 아들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장현옥의 목소리에는 깊은 연민과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도준이 그제야 고개를 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아,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그 마음 하나만은 단 한순간도 거짓이 아니었어. 정말이야. 지연 역시 그런 도준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아들까지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윤혜경은 텅 빈 블루티어스의 쇼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 중앙에 걸린 자신의 첫 작품, 푸른 밤의 눈물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처절한 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작품은 사실 장현옥이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것이었으니까요.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윤혜경이 초점 없는 눈으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잃은 것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들과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이었습니다. 김덕배의 양심 선언 이후 세상에 드러난 진실은 마침내 법의 심판대 위에 올랐습니다. 몇 달 후 대한민국 전체의 이목이 집중된 법정에서 치열했던 법적 공방의 최종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혜경의 얼굴에는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이 증거라고 주장하는 유약 연구 노트는 명백히 공동 연구의 산물이었습니다. 윤혜경 측 변호인이 일어서서 마지막까지 열변을 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고의 기술을 일방적으로 탈취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과장된 주장입니다. 윤혜경은 꺼져가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라도 붙잡으려는 듯 변호인의 말을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장현옥 측 변호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의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할 결정적인 증거를 재판부의 허락하에 제출하겠습니다. 법정 경위가 들고 온 것은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오동나무 함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흰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함을 열자 그 안에서 수백 년의 세월을 간직한 듯한 빛바랜 비법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현옥 씨 가문 대대로 내려온 유약 비법서 원본입니다. 국가공인 기관의 연대 감정 결과 최소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록된 문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사가 감정 결과서를 재판부에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비법서가 진짜임을 증명하는 장씨 가문의 인장입니다. 비법서의 마지막 장에 찍힌 선명한 인장을 카메라가 스크린에 확대해서 보여주자 법정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이 직접 비법서를 넘겨받아 한 장 한 장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후 재판장이 고개를 들고 법정의 모두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이 비법서를 반박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로 채택합니다. 땅, 땅, 땅.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법정안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따라서 푸른 밤의 눈물 유약 기술의 원천 기술자는
원고 장현옥 시임이 명백하게 인정됨을 선포합니다. 블루티어스는 즉각 해당 기술의 사용을 중단하고 원고에게 그동안의 피해를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윤혜경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거짓의 제국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복잡한 법정을 빠져나오던 윤혜경의 앞을 장현옥이 막아섰습니다. 혜경아, 잠깐 얘기 좀 할까? 내가 내게 제안이 하나 있어. 나는 너한테게 거액의 손해배상금 같은 건 원하지 않아. 장현옥의 의외의 말에 윤혜경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신 블루티어스의 모든 수익을 사회에 환원해. 그리고 우리 남편 이정현이 이름으로 재능은 있지만 가난해서 꿈을 펼치지 못하는 젊은 도예가들을 후원하는 재단을 만들어줘. 장현옥의 제안에 윤혜경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닌 용서와 상생의 길이었습니다. 연호가 고맙다, 정말 고마워. 윤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제안 받아들일게. 내 남은 인생 전부를 속죄하는 데 쓸게. 내 아들과 네 딸한테 너무 미안하다, 진심으로. 며칠 후 윤혜경은 장현옥의 도움을 받아 이정현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는 장현옥의 등 뒤로 윤혜경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현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윤혜경이 차가운 묘비에 이마를 대고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식이 아닌 뼈저린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 윤혜경은 다시 여주의 작은 공방을 찾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가마 앞에서 그녀는 또다시 장현옥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호가 30년 만에 내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가마불의 뜨거운 열기가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금세 말려버렸습니다. 장현옥은 그런 윤혜경을 그저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혜경아, 나는 너를 용서하는 게 아니야. 장현옥이 가마 속에서 춤추는 붉은 불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던 너에 대한 미움을 저 뜨거운 불에 태워버리는 거야. 지난 30년간 나를 지옥 속에서 살게 했던 이 지독한 증오를 이제는 내 스스로 놓아주고 싶어. 나를 위해서. 장현옥이 윤혜경의 손을 잡아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그만 끝내자.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두 여자는 뜨거운 가마 앞에서 지난 30년의 세월이 담긴 눈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길고 긴 악연이 마침내 화해와 용서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쪽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도준과 지연은 어느새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사랑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 도준이 지연의 손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분명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지연이 도준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고 깊었던 상처는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여주의 작은 공방,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듯 가마 속 불꽃은 여전히 뜨겁고 찬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윤혜경의 거짓된 제국이 무너지고 길고 길었던 법적 다툼이 끝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오듯 등장인물들의 상처 위에도 서서히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죠. 오늘은 마침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정연도예 장학재단의 출범식장에는 재능 있는 젊은 도예가들과 문학의 인사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장현옥과 윤혜경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장현옥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윤혜경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오만함 대신 겸허함과 속죄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제 남편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장현옥이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전 제 남편은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꿈을 펼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이 재단을 통해 하늘에 있는 그 사람의 따뜻했던 꿈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장현옥의 말이 끝나자 윤혜경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가장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는 블루티어스의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이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아 자신의 남은 생을 바쳐 묵묵히 죗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젊은 후배 도예가 여러분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딱 한 가지만 당부하고 싶습니다. 부디 정직한 마음으로 흙을 대해 주십시오. 정직한 땀만이 가장 위대한 예술을 낳는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늦게 깨달았습니다. 몇 개월 후 지연과 도준의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한 예식장이 아닌 햇살이 잘 드는 여주의 작은 교회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인 채 소박하고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지연아, 내 곁에 와줘서 고마워. 평생 너를 웃게만 해줄게. 사랑한다. 도준이 지연의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저도 도준 씨를 평생 아끼고 사랑할게요. 당신은 제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지연이 행복의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하객석 맨 앞줄에 앉은 장현옥은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앉은 윤혜경 역시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보고 있어, 정현 씨? 우리 딸 이렇게 예쁘게 커서 오늘 시집가.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장현옥이 마음속으로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한편 장현옥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 가마명인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장현옥 선생님의 유약 기술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늦게나마 선생님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게 되어 저희가 더 기쁩니다. 문화재청 관계자가 그녀에게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서를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장현옥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조상님들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기술을 잠시 지켰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잘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주겠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몇 년의 세월이 평화롭게 흘렀습니다. 장현옥의 공방에는 작고 사랑스러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느덧 할머니가 된 장현옥이 지연과 도준의 아들인 5살배기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흙이 막 움직여요. 신기해요. 어린 손주가 돌아가는 물레를 보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외쳤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자, 이제 할머니랑 같이 이 흙으로 예쁜 그릇을 한번 만들어 볼까? 장현옥이 손주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감싸 안고 물레 위에 흙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흙의 마음을 느끼면서 착한 마음을 담아서 장현옥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공방 마루에 앉아있던 지연과 도준, 그리고 한결 편안해진 얼굴의 윤혜경이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제가 다 행복하네요. 지연이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장모님을 닮아서 나중에 위대한 예술가가 되려나 봅니다.
도준이 아들의 모습이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구나. 윤혜경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현옥이 흙을 만지는 손주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얘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인 줄 아니? 몰라요. 반짝반짝 예쁜 그릇? 손주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정직한 마음으로 빚어서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불을 이겨낸 그릇이란다. 장현옥의 목소리는 따뜻한 햇살 같았습니다. 할머니처럼요? 손주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 말에 장현옥은 손주를 자신의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할머니처럼. 과거의 모든 비극과 상처는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정직한 땀과 진실한 마음의 가치는 이제 다음 세대로 온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의 햇살 아래 윤혜경이 장현옥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호가 정말 고마워. 아니야.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인걸. 장현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편의 가마에서는 모두의 희망을 담은 새로운 작품들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단단하게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